언어도 생김새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터 현장 과학자들. 김혜진 박사는 이들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플라즈마 불꽃을 튀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중간 단계지만은 이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즈마 퍼포먼스를 계속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장치가 핵심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실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프랑스나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메카니컬 어널리시스 이런 쪽으로 와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잠깐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토카막을 통해 태양보다 훨씬 높은 온도와 압력을 만들어내면 플라스마 상태의 수소를 1억 도씨 이상으로 가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 플라스마 상태가 되어 전자와 원자핵이 모두 분리된 채 뒤섞이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중성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성자가 블랭킷과 반응하여 냉각수를 가열하게 됩니다. 가열된 냉각수는 열 교환기에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데 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청정하고 무한하기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하지만 강력한 꿈의 에너지, 바로 핵융합 에너지가 탄생되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는 캐시타도 전송선이 한 70m, 아니면 다른 토카막은 한 80m 되는데 이터는 2배거든요, 160m.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손실이 더 많이 이제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이제 처음에부터 이제 빔을 모드라고 하는데요, 모드 컨텐트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지만 이터에서는 신경을 써서 설치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쩌면 챌린징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최대한 얼라인을 잘 해서 최대한 빔을 파워를 토카막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일을 제가 맡은 거라서 어떻게 보면 머리 쓸 일이 많은 거죠. 인류의 미래 에너지를 위한 위대한 도전. 선례가 없기에 더욱 힘겹고 그만큼 그 무게가 막중합니다. 저쪽 지금 공사 중인 저쪽이 지금 그 메인 토카막. 예. 여기 이제 토카막 2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이는 큰 개가 이제 11동이고요. 옆에가 13동이고요. 13동의 오른쪽이 저희 15동 가열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15동에서 제가 설치한 자이로트론에서 이제 전자파가 나오면 15동 건물의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다가 2층을 벽을 따라서 13동 왼쪽 벽을 따라서 80m로 오고요. 거기서 11동 건물로 들어왔다가 11동 건물에서 토카막 오퍼포트 16으로 와서 전자빔이 나갑니다. 그 길이가 이제 160m거든요. 그 160m의 전자파를 최대한 손실을 적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이텍이거든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20몇 개인데 한 대당 만약에 10% 로스면 24대면 두 대를 그냥 설치한 걸 그냥 버리는 꼴이거든요. 유레카! 이 화면은 원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관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시 원내 동선과 밀접 접촉자, 격리 대상자를 짧은 시간에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이 조그만 신호 발생기 덕분이죠.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이 이 기기를 부착하고 다니면 곳곳에 설치된 스캐너가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된 동선과 위치 정보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는 기반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진들이 많으니까 그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언제 악화되는지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하다가 악화됐을 경우에 빨리 상급기관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환자의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24시간 부지런히 측정해주는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한 감염병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에게 유용한 손과 발이 되어줄 겁니다. 스마트화라는 건 결국 익숙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기에 숱한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그 끝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환자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며 회복하는 병동. 그만큼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족한 간호 인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늘 꼽혀왔는데요. 병원은 그 해결의 실마리 역시 스마트 기술에서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자나 자산이 없어졌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원래는 환자가 없어지면 안내방송을 하거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찾았는데 지금 화면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층마다 휠체어를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층층마다 찾으러 다녔었는데 지금 한 번에 제가 어디 있는지 발견해서 바로 그쪽에 가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료진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줄면 환자의 안정과 치료 효율은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스마트 병동은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결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 대체 가능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건데요. 병실의 스마트화, 과연 어떤 것들을 바꿔놓았을까요? 간호사가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고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던 생체 징후들은 측정과 동시에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저장되고요. 스마트 수액 시스템은 수액이 적정 속도로 잘 주입되고 있는지 또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은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되었죠. 유레카! 공을 몸의 일부처럼 컨트롤하는 프리스타일 풋볼. 공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가능하죠. 지금부터 프리스타일 풋볼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360도 카메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프로 스타일러 조민재 선수와 함께합니다. 프리스타일 풋볼은 테크닉을 선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이 무궁무진한데요. 프리스타일 풋볼의 기본인 주요 기술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ATW는 어라운드 더 월드의 약자로 공중에서 공 주위로 다리를 돌리는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저글링이라고 불리는데요. 발등으로 공을 튕기는 동시에 회전시키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공중에서 공 주위로 다리를 번갈아 돌리는 고난도 기술 엘도. 공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 재빨리 다리를 3번 돌려야 하죠. 끝으로 발등과 복숭아뼈 사이에 공을 끼워서 들어올리는 기술인 슬랩을 살펴볼까요? 순간적으로 공을 발 뒤꿈치부터 종아리를 타고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화려한 발기술이 관건인 프리스타일 풋볼 360도로 보면 어떨까요? 먼저 공과 함께 점프하면서 다리를 뛰어넘기는 기술 이클립스. 보셨나요? 4D 리플레이 기술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기를 차듯 오른쪽 복숭아뼈 위에 공을 올려 재빨리 왼쪽 다리를 넘기는 모습이 360도 카메라에 담겼네요. 계속해서 머리 전체를 사용해 공을 돌리는 헤드롤링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다리 도는 것처럼 머리를 따라 공을 돌리는 기술인데요.
360도로 보니 모든 각도에서 공이 머리에 착 붙은 것처럼 보이네요. 다음은 앉아서 공을 다루는 싯다운 기술 중 하나인 솔 리프팅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 발바닥에서 공을 튕기는 기술인데요. 서서 공을 튕기는 것처럼 똑같이 발바닥으로 튕겨야 하죠. 공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기술로 고도의 집중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보너스! 이렇게 개인기 많은 프로스타일 풋볼 선수의 공을 일반인이 빼앗는 일 가능할까요? 이 동작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2번 이상 터치해 공의 방향을 바꾸는 아카입니다. 상대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그 순간 공을 넘기는 척하다가 방향을 전환해 수비를 무너뜨리는데요. 진짜 경기였다면 순식간에 수비가 뚫렸겠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나요? 공을 손으로 집어 올리듯 양발로 들어 상대 뒤로 살짝 넘기는데요. 이게 바로 에어 아카입니다. 드리블하면서 다리 사이에 공을 넣는 파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유레카! 잘게 찢은 목재 펄프에 물을 가득 넣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실험실에서 쉽게 보지 못할 낯선 광경인데요. 이 목재 펄프에는 그 안에 셀룰로스 성분이 한 45에서 50%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셀룰로스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이즈가 이제 작기 때문에 나노셀룰로스라고 불러요. 나노셀룰로스 추출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로 나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소입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셀룰로스에 주목했는데요. 그 나노셀룰로스는 상당히 그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잘 끊어지지 않고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투명합니다. 그다음에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나노셀룰로스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펄프를 부풀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량의 화학약품을 넣어서 장비로 잘 섞어주는데요. 이게 이제 예비 처리라는 데 끝난 펄프입니다. 아주 걸쭉하죠. 근데 이 안에는 아직도 나노셀룰로스가 완전히 분해된 상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나무의 그 파이버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 화학약품을 써서 푸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공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 워터젯을 이용해서 분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노셀룰로스를 공해 없이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물에 쇠를 자를 수도 있는 고압을 가해 펄프와 펄프 사이를 쪼개주는데요. 이 기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답니다. 사실 이 기계는 저희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저희는 여기 이제 충돌 챔버 이 부분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나노셀 추출할 수 있는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기계로 얻은 나노셀룰로스도 아직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중간층에 있는 입자만 모아줘야 하는데요. 무슨 풀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 얻은 고순도의 나노셀룰로스는 다양한 연구에 응용됩니다. 유레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지금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여기 있는 한국 늑대의 소리입니다. 짧은 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뾰족한 귀,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한국 늑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량 학살되어 한때 멸종됐다고 알려진 한국 늑대. 다행히 2020년 4월 복원에 성공. 6마리의 한국 늑대가 태어났는데요. 늠름한 모습 정말 멋지죠? 러시아에서 08년도에 야생에 있는 새끼 늑대들 두 무리 7마리를 수입을 해서 한국 늑대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곳에 있는 한국 늑대들은 작년 2월 달에 어미들이 짝짓기를 해서 4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어미가 키우지 못해서 어미로부터 2주쯤 됐을 때 눈을 막 뜨기 시작했을 때 사육사들이 젖을 먹이고 돌보고 같이 자는 그런 기간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복원한 만큼 소중하게 지켜줘야겠죠? 유레카!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취약한 8대 주요 질환 중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닥터 앤서를 개발한 것이죠. 치매는 이제 경도와 중등도, 중증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경도 단계의 치매 환자가 한 60%를 차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도의 치매 환자들은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정상 노화로 오인을 해가지고 진단을 못 받고 뒤늦게서야 이제 치매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많은 환자분들이 요새 뇌 MRI 영상을 촬영을 하시게 되는데 치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촬영되는 뇌 MRI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다면은 치매를 이제 조기에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탄생한 닥터 앤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선 뇌의 모양과 부피가 정상인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판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닥터 앤서가 이 작업을 끝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 30초 남짓. 기존에 5시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단축되었죠. 그러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저지를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순 없는데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진단과 더불어 정확성과 치료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조 도구로 봐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좀 걱정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실제 이런 기술들을 임상 현장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을 저희 연구진들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기술과 이런 검증을 통해서 효과적인 인공기술이 의사한테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한테도 분명히 도움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 앤서도 실제 의사들처럼 여러 전공의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 활약 중인 닥터 앤서는 대장암의 씨앗, 용종을 조기에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국인에게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대장암. 하지만 초기 증상이 없는 데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용종은 자칫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죠. 그 결과 기존 74%에서 92%까지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레카! 저 멀리 핵융합로의 핵심 장치인 토카막을 조립하는 건물이 보이네요. 정밀한 핵융합 장치를 조립하는 공간이다 보니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소독은 필수입니다.
토카막이 조립될 중앙 공간에 세워지게 될 거대한 지지대, 토카막 피트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핵융합로를 구성하는 진공용기 섹터들이 각각 이송되어 조립될 예정입니다. 거대한 빌딩 같아 보이는 핵융합로의 섹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조립 장비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조립 장비들도 바로 한국에서 조달 중입니다. 그 이터 건설에 있어서 메이저 툴이라고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크고 복잡한 그 40도짜리 그 진공용기 섹터 하나, 그리고 2개의 그 탭 그 한 쌍,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열차 배체를 조립을 해서, 그리고 이 툴 자체의 무게만 해도 한 800톤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그 조립 공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 40도짜리 섹터를 하나 만드는 이 툴을 그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한국이 그 조달 책임이 있는 툴입니다. 저기 보이는 진공용기는 핵융합로 가장 안쪽에 위치하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1억 도씨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발생시키고 유지하는 진공 그릇 역할을 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를 차폐하는 1차 방호벽 역할도 하고 있죠. 플라즈마를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진공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열을 받아가지고 바깥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공용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핵융합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핵융합 현상이 저 안에서 일어나고 저기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들에서 어떤 에너지나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것들이 전부 그 진공용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용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터 장치의 진공용기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섹터 하나의 높이만도 11.3m, 폭 6.6m, 무게 400톤에 달하죠. 조립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면 높이 13.8m에 무게만 무려 5,000톤을 넘는 초대형 구조물이 됩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성품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어줄 고도의 조립 장비가 필요한데, 섹터 제작과 더불어 이 조립 장비도 한국이 최초로 만들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완벽한 조립이 되어야 플라스마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1~2mm를 넘는 오차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업의 핵심 부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창의력이 상당히 여기에 지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책임감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유레카! 오랜 생활 체험에서 얻은 생각과 교훈을 비유적이고 재치 있는 짧은 문장에 담은 속담.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속담 속에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투닥투닥 다투다가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방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부부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물은 칼로 베어지지 않는 걸까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물은 칼로 벨 수 없군요. 이는 물의 응집력 때문인데요. 물은 각각의 분자가 삼연체 구조로 다른 분자와 4개의 수소 결합을 해서 강력한 응집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보면 칼로 내리치는 순간 물이 잠시 갈라졌다가 다시 서로 뭉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죠. 물 분자들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아 생기는 극성에 의해서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런 물도 칼로 벨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짜잔!
이렇게 물을 얼려버리면 칼로 충분히 두 동강을 낼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일단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까요? 맨 바깥층에 막인 달걀 껍데기는 93.7%가 무기 염료 성분이어서 보기보다 꽤 단단합니다. 달걀 무게의 약 10%를 차지하면서 칼슘 카보네이트, 마그네슘 카보네이트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닭이 알을 낳을 땐 말랑말랑하던 달걀 껍데기가 외부의 공기와 만나서 딱딱하게 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걀 표면에는 작은 구멍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병아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바위는 깰 수 없어도 작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껍질, 그게 바로 달걀 껍데기인 셈이죠.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화가 난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든다는 뜻의 속담이죠. 정말 불이 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더 활활 타오를까요? 불이 타오르는 것, 즉 연소란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해 높은 열과 빛을 발산하면서 이산화탄소, 물 등의 산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타는 물질입니다. 그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은 이 3요소 중 뭘 충족시켜주는 걸까요? 부채질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불이 났을 때는 함부로 부채질을 하지 말고 꼭 소화기를 사용해 주세요.